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다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고민은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계실 텐데 제가 그 고민 전부를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저희 교육자들과 모여가지고 이제 교육자 스터디를 좀 하고 또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어떻게 설교하면 더 좋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학습 유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를 배울 때 활용하는 이 툴을 이렇게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구나, 무언가를 내가 학습했다고 여기는구나 라는 걸 좀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부분을 좀 설교와 가르침의 차원에서 좀 적용을 하면 훨씬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학습 유형과 설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교육자들과 좀 나눴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좀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라고 해가지고요. 한번 이런 주제는 둘러 앉아가지고 몇 명의 우리 후배님들하고 좀 대화를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요런 강좌를 한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하는 강의고요. 이렇게 공적으로는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둘러앉아서 할 걸 생각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많이 미숙하고요. 제가 막 유튜버도 아니고 평소에 유튜브 자주 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런 부족한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요 주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목사가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한번 좀 던져 봅니다. 목사가 뭘까요? 저는 목사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설교자라고 생각해도 괜찮겠고요. 모든 이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저희가 다 여기 목사란 이람에 좀 포함이 되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뭐냐, 또 목사가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한번 던져 보는데요. 자, 목사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목사가 뭔지 알기 전에 먼저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는 요 표현대로 어떤 교회,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의 특징을 좀 정리하는 게 사도행전 2장 이제 42절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로 이 교회 공동체, 시작하는 교회 공동체, 이 원형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하는 요 부분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 보면요, 요 네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 거죠. 배움의 공동체였고, 친교의 공동체였고, 나눔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이게 초대의 교회,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좀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 배움의 공동체라고 하는 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친교와 나눔과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실제로 그들의 삶과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드러난 게 친교와 나눔과 기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원인과 결과라고 저는 좀 나눠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배움이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또 이르는 거죠. 자, 사도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목사라고 불려지는 이 설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할 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목사인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호세아 4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너희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또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이 망하는 이유를 지식에 대한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그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될 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는데 그 지식을 누가 가르치느냐? 예, 교회 공동체는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교회를 돌보는 또 섬기는 치리하는 장로들 가운데 특별한 어떤 분들을 가르치는 이라고 하는 전문성을 가진 목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 교회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공동체인 이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는 요 직함,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왔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하는 역할이 이 가르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요 가르침의 영역 안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다양한 섬김들이 가능하고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이런 방식들을 만들어내는 이 근원 원리가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거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의 그 영역을 돌보는 사람이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라면 이 목사는요 기본적으로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는 다른 장로들이나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랑 다른 영역 어떤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목사가 정말 중요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교회들의 분위기나 또 사회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요, 굳이 그렇게 목사가 가르치는 직분이냐라고 하는 이런 관점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뭐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나 행정이나 교회 어떤 조직이나 인적 관리들 또 신방 이런 영역으로 목사의 역할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가르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걸 하면 안 되는 그런 부교육자 시절을 보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요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사라고 불려질 때 우리는 가르치는 장로다. 치리를 하지 않는 것, 또 어떤 섬김을 하지 않는 것,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근원적인 요구는 가르치는 것이다. 사도들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요소가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이 월요일날 황금 같은 시간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뭔가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무나 이 강의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미리 이제 여러분의 유형을 파악해 오십시오. 메일도 보내드리고 메일로 점검을 하시고 그 메일 안에 있는 자기 내용들을 체크해 가지고 오십시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자료가 많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설교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믿어요. 그래서 시간을 떼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도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에 가르침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떼고 함께 하려고 한다. 요게 저는 필요하고 반드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르침의 영역에 대해서 목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네, 여러분,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게 몇 가지 기술이나 몇 번의 세미나나 몇 권의 책을 읽는다고 가르침의 능력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요. 많은 시간과 오랜 연습, 그리고 반복적으로 숙달되어지는 과정, 또 하나는 요 피드백, 을 받고 나를 고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잘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많은 걸 투자하는 사람이 실제로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이 영역의 전문성을 이루기 위해서 더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일반 학습을 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학습 유형을 좀 우리가 파악하는, 우리 목회를 돕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설교를 돕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영역은 이 학습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유형을 갖다 좀 써보는 거죠. 이건 분명히 여러분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교육학에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사람을 좀 이렇게 분류하는 이 관점들, 다양하게 사람들에 대해 연구하는 이런 자료들을 정리한 게 이 학습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980년대에 데이비드 코볼이라고 하는 분이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을 좀 우리의 설교 상황 가운데 또 나의 학습과 다른 이의 학습을 돕는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이 주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일반에 대해서 좀 잠깐 이해를 해보죠. 자, 여러분 학습이라고 하면 여러분 뭘 떠올립니까? 네, 여러분 뭐 차 같은 거 있으시면 마셔도 돼. 아, 여러분 마실 수 있구나. 저도 마실게요. 예, 여러분 학습이라고 하면은 그걸 여러분은 다 이렇게 머릿속에 내가 뭔가를 배운다라고 할 때 이런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모두가 다 같은 것을 학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학습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떠올리지만 우리가 떠올리는 그것들이 다 똑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학습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자, 보면은요. 가장 일반적인 학습은 아마 이런 방식으로 이런 사이클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경험을 하는 거죠. 내가 뭔가 부딪혀 가지고 무언가를 봤습니다. 내가 어떤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를 보고요. 이 나무에게 다가가서 이 나무를 보는 일을 하는 것, 이게 행동이고 경험의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험을 한 다음에 과연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나무는 왜 이렇게 자라는 걸까?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는데 뭔가 필요한 게 뭘까? 이 나무의 재질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경험을 한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나무라는 거고 이게 이렇게 자라고 이런 비슷한 색깔을 갖는다는 건 이게 어떤 그 뭐 광합성이라고 하는 작용을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걸요 이 추상화하는 작업이라고 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경험을 했을 때 이 경험이 과연 뭘 말하는 건가에 대해서 이론화시키는 작업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학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이론화된 거에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숙고하고 이걸 느끼고 이걸 이제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내가 수용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작업, 숙고하는 작업, 내면화하는 작업들을 한답니다. 네, 제가 이걸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요 순서 그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게 더 강화되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약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순서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걸 가지고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사용할까? 야, 나무라고 하는 걸 내가 만났고 이 나무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 이제 이 나무를 잘라 가지고 내가 집을 지어야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사용해 보려고 이용해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 이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사이클이다라고 이제 데이비드 코블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과 이론과 의미와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이클을 그리고 있지만 내가 어떤 걸 딱 경험한 순간 그것을 이론화하기보다는 의미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내가 이걸 행동으로 어떤 받아들이고 이렇게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가 어떤 책이나 어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론을 접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사이클을 다른 방식으로 돌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 상대방이 너무 그냥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좋기 때문에 그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별로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가져다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의 사이클은 있지만 이 일반적인 사이클은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다르게 작동한다라고 하는 게 데이비드 코볼이 연구했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설문지를 가지고 좀 조사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설문지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저작권의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미 책으로 출판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블로그나 이런 부분에 올려져 있는 출처를 밝힌 여러분 점검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던 그 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미 다 점검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나의 성격 유형이 어떠한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제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자료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좀 더 깊이 좀 심화된 자료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요. 문제가 요 자료가 출처가 일단 약간 불명확하고요. 그리고 요 자료가 저작권이 해결된 문제인지 아닌지를 제가 잘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 모든 분들에게 공유하기에는 좀 이렇게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0가지 질문씩 가지고 총 40개의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유형을 좀 파악한 내용이었는데 저는 좀 그보다 많은 80개의 질문을 가지고 파악하는 좀 더 세분화된 자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강의 들으시고 있는 분들 계시죠? 요 분들은 여러분이 이미 받으셨던 그 메일로 또 한번 모으기가 되게 쉽지 않네요. 아무튼 더 보내드리고 싶은데 뭐 어떻게 보내드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 학습 유형별 해설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과 지금 좀 강의할 때 이야기 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것도 좀 보내드려서 좀 더 깊은 공부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자료가 출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유했다가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일단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 유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 여러분이 이 연구하신 그 내용, 여러분이 그렇게 페이퍼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하신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일단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 점검의 어떤 방식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받았을 때, 무언가를 들었을 때, 내가 뭔가 학습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인식하는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경험을 정말 선호하는가? 아니면 추상적인 개념을 선호하는가?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그곳에 어떤 경험적인 요소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개념, 추상화되어 있는 개념, 이론을 좋아하는가? 라고 하는 걸로 좀 여러분을 좀 이렇게 학습할 때 받아들이는 방식, 그 인식의 방식을 가지고 이 정도를 좀 구분을 합니다. 또 커버는요, 그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처리할 때 어떤 사람이 이걸 구체적으로 실험을 하는 것으로 이제 처리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반성적인 성찰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사고 실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 좀 이렇게 보면요, 이 근대 철학사에서 뭐 데카르트라고 하든가 베이컨이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있습니다. 경험론자가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관념을론 이야기하는데요. 이 반성적 성찰을 통해 가지고 데카르트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또 이 경험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능동적 실험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학습 유형을 가지고 보면 이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주장들이나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배운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주로 강조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도 좀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고요. 내가 무언가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도 이런 어떤 틀 안에서 내가 좀 강조하고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받아들이는가, 또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요 상환, 4개의 상환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4개의 상환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좀 이름을 지어 볼 수 있습니다. 예, 행동 지향형, 의미 지향형, 또 이론 지향형, 해결 지향형이라고 하는 각각의 상환을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각각의 유형 가운데 한 가운데 이렇게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설문에 보면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름은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요 내용 보시면 그 설문지에 나와 있는 표와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연결해 가지고 내 유형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설문지를 체크해 가지고 자기 유형을 파악하는 게 대부분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모습을 그대로 직면하기보다는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쓰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강의를 들으시는 중에 나는 분명히 설문을 통해서는 의미지향형이 나왔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걸 보니 행동지향형이구나, 활동지향형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 스스로 좀 돌아봤을 때 생각하는 그쪽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 유형이 어떤 유형에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각각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해보는데요. 예, 한번 각각의 유형을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그런 다음에 좀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한다면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순서대로 보면 활동지향형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요. 이 활동지향형인 분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걸 좋아하죠. 또 동일하게 의미지향형인 분들, 위에 있는 분들도 내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딱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자료를 수집하고요. 이걸 가지고 행동지향형은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숙고하는 걸 좋아하는 게 의미지향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행동지향형은요, 무언가 만나고 경험하고 느끼고 부딪히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몸으로 활동해보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요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는 분들이라는 거죠. 움직이는 분들이니까. 또 융통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고요. 또 재미가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마음으로 몸으로 막 느끼는 것들 좋아합니다. 아주 모험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행동지향형 가운데 많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렇게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독특합니다. 내가 잘 배우는 방식으로 남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지향형, 이 행동지향형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 활동지향형, 행동지향형인 요 분들은요, 이런 강의가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고 앉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뭘 배운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모여야 되는 거죠. 모여도 또 강의 세미나 방식이 아니라 워크샵 같은 걸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대화하고 논쟁을 하고 막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하면서 뭘 배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공부할 때도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요 내용을 막 좋으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중간에 뭔가 이렇게 혼자 계속 듣고 있어라 이러면 막 그 감당이 안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우리 정찬성 목사님 뜨끔하셨는데요. 제가 봐도 행동 지향이 딱 맞는 분입니다. 멈출 수가 없죠.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분이죠. 자, 그럼 의미지향형인 분들은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분들도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다 자료가 들어오면 이걸 가슴으로 품고 오래오래 숙고하고, 특별히 이분들이 자주 하는 말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가, 이런 어떤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을 나누고 싶기도 하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는 걸 좋아하고요. 또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찬찬히 오랫동안 들을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들릴까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또 상대방이 보여주는 어떤 태도가 어떤가라고 하는 걸 보면서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내용보다 그 사람의 태도나 분위기나 이런 거에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할 때도 어떤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거,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보다 실제로 요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을 나누고 싶은 것이 크고요. 마음을 공유하는 것, 또 마음이 공유되면 다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품에 대한 것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조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요.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럼 해결 지향형인 분들, 이론 지향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론 지향형인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때 직접 만난다기보다는 뭐 책이나 2차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먹 좋아하시죠. 이런 분들은 책을 많이 사요. 그리고 책을 사되 그냥 실용적인 책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학술적인 책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답을 얻는 걸 더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분들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을 해요. 움직이기보다는 멈춰 있는 분들에 가깝고요. 학자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요, 사람들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보다는요, 뭐가 맞느냐, 뭐가 틀리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추론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론하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2, 3, 4가 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요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논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나는 차근차근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 설명들의 단계들을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 지향형인 분들은 이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신학자에 가까운 분들이고요. 이 설교자가 될 때 한번 컨버전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 대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반응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감정이나 느낌보다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정확한 게 제일 중요한 분들인 거죠. 여러분, 이론 지향형인 분들 또 이렇게 아마 여러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강좌를 또 좋아하시는 분 중에 이론 지향형인 분들이 있는데, 이런 강좌를 좋아하는 분들이 실제로 이론 지향형이기 때문에 이런 강의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제가 약간 전문가스럽지 않다라고 느껴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가 실제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좀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근거를 보내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가서 책을 읽어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론 지향형인 분들의 특징이 또 그런 부분도 있죠.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그것들을 잘 제시해야 되고 그것들이 안 보이면 내가 배우지 못한다, 배울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기도 하는 분들입니다. 해결 지향형인 분들, 어떤 분들이 해결 지향형, 해결 지향형 살펴보면요, 이분들의 특징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약간 추상적인 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이분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요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 분들이에요. 상식과 실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 지식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떻게 나의 삶에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점을 갖는 분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걸 받아들였고 이걸 경험했다면 이게 과연 나의 실생활에,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이 실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요걸 어떻게 사용하면? 이런 방식의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부하고 싶고 또 그걸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있는 분들, 해결이 가장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의미, 이론, 해결, 지향이라고 하는 각각의 특성들을 좀 정리를 했고, 요게 내가 의미를 지향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의미의 부분이 채워졌을 때 배웠다고 느꼈다. 내가 이론적으로 해결되었을 때 내가 배웠다고 느낀다. 내가 구체적인 솔루션을 얻었을 때 배웠다고 느낀다.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경험한다라고 느낄 때 배움이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다 이렇게 뭔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학습이라고 느끼는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각 개인별로 주요한 학습 유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내가 들으면서 요 네 가지가 있고 이게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내가 기본적인 것들 중에 어떤 쪽에 좀 가깝구나. 내가 이걸 먼저 끌어다 쓰고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측면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다 필요하지만 온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이것들이 사이클이 잘 돌아가고 있고 굴러가면서 지식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배움이 깊어져 가는 거지만 나는 또 우리는 또 내가 가르친 청중에게는 주요한 학습 유형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주요한 학습 이론을 내가 가지고 강점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별로 없는 약점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부분 역시 고민을 해서 더 나의 학습을 깊이 하고 다른 이들을 깊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인 거죠.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가르치는 이가 가지고 있는 학습 유형이 있고요. 배우는 이들의 전반이 가지고 있는 학습 유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학습 유형을 우리에게도 반영을 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 거를 고려해 가지고도 학습을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학습 유형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요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우리가 평생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맞죠? 우리의 유형을 알고 강점을 극대화하고 또 단점을 보완해서 이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만드는 거. 근데 제가 또 고민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혼자 그걸 잘하고 있어서 학습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요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고요? 우리는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배우는 이들의 유형과 그들에 따른 각각의 교수법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 강의는 그거예요.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걸 넘어서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르치는 이 청중이라고 하는 그룹을 어떻게 더 잘 도울 수 있을까요? 라는 측면에서 요걸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자, 학습 유형에 대한 해설은 제가 이제 전반부에 좀 이렇게 많이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용들 아마 이렇게 보셨을 텐데 한번 워크샵을 좀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줌을 생각하고 요 강의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유형별로 좀 나눠가지고 좀 줌으로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의 유형에 따라서 좀 대화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저 혼자 요 이야기 워크샵을 저 혼자 해야 되는 이렇게 굉장히 슬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좀 이렇게 강의를 좀 진행을 했는데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여러분 유형 이제 대충 좀 나오셨나요? 뭐 채팅창으로 여러분 좀 남겨주시면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유형 우리 정찬성 목사님만 이제 커밍아웃을 하셨고요. 다른 분들은 아직 좀 이렇게 표현을 안 하셨는데 내 유형은 어디에 있나요? 한번 우리 채팅창에 나는 요건 것 같습니다. 나는 이건 것 같아요. 라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좀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좀 많이 말씀해 주신 그 유형별로 워크샵에서 한번 질문들을 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실용적인 학습자 나오셨고요. 의미지향 영인분 나왔고요. 행동과 지향, 의미지향이 섞여 있네요. 나오셨고요. 해결지향형, 네, 예, 유 목사님도 해결지향 맞습니다. 네. 의미지향형과 해결지향형이 같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같은 점수가 나온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10가지 표 말고 좀 이렇게 좀 더 심화된 내용들도 필요하고요. 우리 고득점자, 예, 고점 됩니다. 논리적, 예, 활동지향, 의미지향, 의미지향이 더 가깝고요. 네, 예, 행동지향, 우리 행동지향 나왔습니다. 예,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분 느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 활동지향형 거의 잘 안 계시네요. 의미지향, 활동지향 계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실용 점수가 0%면 어떻게 합니까? 이분 제가 꼭 이렇게 컨설팅이 필요한 분이십니다. 네, 실용 점수가 0%. 와, 정말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기가 정말 이렇게 부교육자 사역할 때 굉장히 어려운 유형이 이 실용 점수가 낮은 분일 텐데
교회에서 대부분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면 의미지향형과 의미와 관련해 가지고 교회가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요. 또 실용과 관련해 가지고 솔루션을 계속 만들어내라고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요구를 받는데 그런 요구를 받을 때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행동지향형인 분들 계속 나와주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계속 올려주셨는데요. 네, 요 내용들 좀 보면서 제가 또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각각의 유형들이 기본적으로는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요 워크샵을 한번 좀 제가 임의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요거예요. 수련의 장소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목회자라고 생각하시고 요 버스를 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대학생 정도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학교 한 1학년이에요. 대학교 1학년짜리 여러분이 지금 대학교에서 이제 어떤 수련회를 가기로 했고요. 이 수련회를 가기로 한 버스에 탔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쭉 가다가 이제 멈췄어요. 자, 멈췄는데 이 버스가 좀 오랫동안 정차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이 각각의 유형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요 버스 안에서 반응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버스에 탔는데 그 버스가 멈췄고 여러분은 지금 20살짜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버스 뒤에 쭉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타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버스에 타는데 멈춘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지금 목회자라면은요. 여러분 대부분은 멈춘 버스가 왜 멈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가가지고 기사에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버스가 고장났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막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버스를 고치기 위해서 뭐 전화를 한다거나 이 관리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역자라고 하는 전제를 좀 떼고 이 차를 통제하고 있는 어떤 관리자라고 하는 걸 떼고 대학교 1학년짜리 참여자였다면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일단 해결지향형인 분들은요. 밖으로 나갑니다. 왜 차가 이렇게 오랫동안 멈춰있지? 뭐가 문제이지? 라고 생각해 나가가지고요. 버스 기사 아저씨하고 실제 그 기사 아저씨는 나를 아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막 물어봐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더니 나가요. 나가가지고 차를 잘 모르는데 뭐 차 앞뒤를 돌아다니면서 뭐 타이어에 펑크가 났는가 어디에 연기가 나는가 이런 걸 막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 지향형이 갖는 특징이고요. 전화를 하고 있거나 어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의미 지향형인 분들 그 버스에 꽤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 지향형인 분들은 과연 그 버스를 어떻게 타고 있을까요? 버스가 멈췄다라고 하는 것, 꽤 오래 멈춰 있다라고 하는 걸 자각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의미지향형인 분들은요, 언제 도착하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요 과정에서 차가 멈췄거나 차가 덜컹거린다거나 이런 걸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의미지향형? 네. 그리고 여기 있는 활동지향형은요, 차가 멈춰 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예, 차가 멈춰 있으니 이제 우리가 놀기 좋은 거죠. 그래서 마이크를 꺼내 가지고 여기서 노래를 부르자 또는 장기 자랑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로 요 시간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쉬는 시간을 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론 지향형인 분들도 별로 이 차가 멈춰 있는 요 상황에 관심이 없어요. 아마 가지고 있던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듣고 있던 강의를 듣는다거나 하면서 요 시간을 보내는 거죠. 예, 귀차니즘 있습니다. 예, 귀차니즘이 여기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이렇게 실용주의라고 하는 이 해결 지향형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귀차니즘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차가 멈춰 있다라고 하는 것과 별로 큰 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MT를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떨까요? 여러분, MT를 가요. 자, 이 MT를 갈 이제 생각을 갖고요. 친구들과 MT를 가야 되는데 내가 그 MT를 준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 MT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뭘 어떻게 고민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MT를 준비하는 나는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의미지향형인 분들은요. 이 순간에 뭘 떠올리냐면 이 MT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요 고민을 좀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MT의 목표가 어떤 걸까? 큰 그림을 그리고 이 MT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 큰 그림 속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번 MT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MT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걸 목표로 삼아서 이제 요게 딱 세워지면 이 사랑하는 걸 목표로 나머지 것들을 쭉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예, 그리고요, 또 다른 분들, 여기서 이제 해결 지향형인 분들은 벌써 어떻게 갈까, 장소, 시간, 계획, 또 뭘 먹을까,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지향형이 계획을 세울 때 큰 그림부터 그려가지고 그 그림부터 내려온다면 해결지향형은 차편이 어떻게 되고 숙소가 어떻게 되고 공간이 어떻게 되니 그것들을 먼저 잘 세팅을 하고 정리한 다음에 요 공간에서 요 어떤 이렇게 시간을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겠다라고 거꾸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MT에 대한 계획을 짠다는 거죠. 그럼 이론지향형은 어떻게 할까요? 예, MT준비위원회에 자기가 선정됐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나는 그런 거 안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지향형은 실제로 이 MT 자체가 싫어요. 그리고 MT에 가서 별로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뭘 생각할까요? MT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는데 배울 게 없네? 안 가. 그리고 내가 준비한다고?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주로 이론지향형은 이런 모임에서 자기를 뺍니다. 활동지향형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활동지향형은 MT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왜요? 가서 놀 거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이 뭔지 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목표인지 나중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건 이 MT를 통해서 내가 뭘 경험할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역동적인 프로그램들, 래프팅이 있다. 그거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 등산을 간다. 그거 재밌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개가 간다. 그럼 재밌는 개랑 같이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계획표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MT를 가는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굉장히 다양하게 MT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MT를 이제까지 준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의미지향형인 사람이나 해결지향형인 사람들이 주로 MT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였고요. MT 때 안 따라가는 애는 이론지향형인들이 주로 MT 안 따라갔구나. 그리고 활동지향형은 MT의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막 움직였던 걔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 이제 머릿속에 이 MT 상황 속에서 각각의 유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막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제가 이렇게 몇 개 막 사람들이 되고 있어서 그러네요. 근데 제가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약간 재미가 없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워크숍 나중에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좀 팀을 나눠 가지고 할 때 각각의 유형별로 모아놓고 MT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전지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제가 말했던 그 방식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지향형은 우리가 MT에 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막 논의해요. 그러다가 막 논의하다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제목을 쫙 뽑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막 없고 식단이 안 짜져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의미지향형의 모임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죠. 해결지향형은 막 디테일한 것들이 막 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왜 이 MT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잘 논의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론지향형은요, 뭘 짜놓긴 해요.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걸 보면 별로 대화가 없습니다. 이론지향형들은 그렇게 모여가지고 뭘 대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또 모여가지고 뭔가 대화할 때 전문가 한 사람이 그걸 쭉 말해주길 바라지 거기서 뭐 논의 자체를 잘 안 하려고 해요. 활동지향형은 뭐 할까요? 레크레이션 계획만 짜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그래서 왜라고 하는 질문도 어떻게라는 질문도 잘 하지 않는 모임이 이 활동지향형이 하는 MT 준비의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걸 정형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또 학습 유형이라는 건요, 뭐가 낫고 뭐가 틀리다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아주 편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걸 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가면 세 번째 워크샵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는 정말 좋았던 수련회는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기억하는 정말 좋았던 수련회. 여러분이 이렇게 어렸을 때, 여러분 이미 사역자가 된 다음에는 좀 달라요. 사역자가 되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관리자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결 지향형이 될 가능성이 커요. 뭔가 해결해야 되니, 끊임없이 해결할 것을 요구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상황 한번 들어가 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한 대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책임 별로 없었을 때, 그때 여러분 가장 좋았던 수련회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 남는 수련회가 뭘까요? 자, 이론 지향형이신 분들은요, 가장 좋았던 수련회를 딱 떠올리면 뭔가 잘 배웠던 수련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왔거나 가르침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내용을 잘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듣다가 깨달은 거죠. 구원의 서정은 이런 거구나. 내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애매했었는데 이게 깨달아졌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수련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때 딱 기억하는 거죠. 그때 그 강사도 기억이 나고요. 자, 그런데 의미지향형인 분들의 어떤 이제 나눔을 들어보면요, 내가 가장 좋았던 수련회는 따뜻했던 수련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좋았던 수련회, 그리고 내가 굉장히 외롭고 쓸쓸했는데 이 쓸쓸한 마음에 위로를 얻었던 수련회,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고 그때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 그리고 우리 소그룹 멤버들,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요. 근데 어디에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지, 그 수련회에서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의미지향형인 분들은 좋은 수련회를 기억할 때 주로 사람으로, 느낌으로, 이미지로, 내 마음의 상태로 좀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결지향형인 분들은 어떻게 수련회를 기억할까요? 제일 좋은 수련회, 시작과 끝이 명확했던 수련회, 출발 시간에 정확하게 출발했고 도착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했고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었고 체계적인 그 프로그램들을 잘 따라왔던 수련회,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의 솔루션을 제공받았던 수련회들을 좋은 수련회였다라고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활동지향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재밌었던 수련회, 많이 웃었던 수련회, 많이 울었던 수련회, 이런 수련회들을 내가 뭔가 하나님과 뭔가 팍 부딪혔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수련회, 이런 수련회를 또 활동지향형인 분들은 이제 내가 좋은 수련회였고 기쁜 수련회였고 내가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이렇게 맞나요? 원래 이렇게 정형화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워크샵 환경이니까 이런 식으로 학습 유형에 있는 각각의 유형이 각각의 상황들에서 반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 거죠. 네. 워크샵을 혼자 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인격이 좀 나눠지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좀 재미있으신가요? 네. 네. 원래는 제가 이제 좀 인원이 좀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각각의 좀 이렇게 소그룹, 줌에는 소그룹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으로 쫙 보내드리고 여러분끼리 한번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야 요 시간을 좀 때우기도 하고 여러분이 제가 하는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유형들끼리 모이면 참 재밌구나, 이런 것들도 좀 볼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재밌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각각의 유형들이 함께 모이면 되게 즐거워요. 그리고 의미지향형인 분들이 모이면 되게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는 따뜻한 모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의미지향형인 분들 모임하면 좀 그런 모임이 될 거고요. 활동지향형인 분들도 재밌습니다. 뭔가 역동적으로 뭔가 막 이야기하고요. 기본적으로 활동지향형인 분들은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막 튀는 분들, 업다운도 굉장히 심하고 막 튀는 분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줌에 모아서 소그룹 하면 힘들어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직접 만나야 되는 분들인데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줌에서 막 모임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그냥 직접 만나요, 다시만 어디 봅시다 그래가지고 막 모여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이 활동지향형인 분들 중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지향형인 분들은요
아주 잘 정리를 하고 또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당장에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요. 이 강의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까? 요런 것들 우리 공동체에 요걸 요렇게 한번 써볼까? 요런 걸 벌써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여기 해결 지향형에 좀 계실 수 있습니다. 원래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이론 지향형인 분들은요, 요 강의 들으면서 아마 화면에 또 뭐 하나 띄워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학습 유형에 대해서 나무 위키에 있는 글도 좀 읽어보고 논문들 몇 개 나와 있는 것들도 좀 서칭하면서 요것들을 한 자료실에다 모아놓고 나중에 공부해야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주로 달려 있었던 참고 서적을 이미 구입 신청을 해가지고 좀 갖고 오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그룹 상황에서 대화하기는 좀 쉽지 않은 소그룹에서 그렇게 굳이 내가 잘 모르는 내용들을 말하고 싶지는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소그룹이 잘 진행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예, 저에 대한 질문하셨네요. 예, 목사님은 어떤 유형인가요? 예, 제가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의미지향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여주는 반응이 저에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좋고요. 제가 이런 강의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뭔가 지식을 전달하려면 제가 전문가야 되는데 지식을 전달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제 마음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 대부분 제가 후배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습 유형이라는 것이 우리의 학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지만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환경에서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가르치는 분들이 어떤 유형인 줄 알고 그들에게 도움다면 훨씬 더 잘 도울 수 있다. 요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들려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건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지향형이 맞아요. 근데 의미지향형이면서 한쪽 날개로 약간 이제 이론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워낙 재미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활동 지향형을 돌보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뭔가 함께 부딪혀야 되는데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제가 정말 재밌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강의할 때 너무 졸리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제게 유머의 은사를 주세요. 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를 꽤 오랫동안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루션이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뭐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결 지향형인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의미 지향형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고 또 이론을 가지고 의미를 보완하고 있긴 하지만 이 해결과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약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깨달았던 것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한번 그 다음 이야기도 좀 진행을 해볼까요? 잠깐 쉴까요? 네, 여러분 잠깐 우리 5분 정도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55분이니까 화장실 잠깐 갔다 오시고 11시에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쉬셨습니까? 네, 교회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요. BGM으로 여러분에게 새소리를 들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얼마나 피곤하세요? 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제 스텝으로 와가지고 섬겨주시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배준영 목사님이 계신데, 오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이제 피드백도 해주시고, 손도 들어주시고, 소리 잘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있는데, 얼굴이 완전 썩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곳곳에서 강의 듣고 계실 텐데, 아마 이렇게 또 이제 많이 이렇게 피곤하실 거고 지치신 시간일 거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좀 이렇게 가정을 돌봐야 될 그 시간에 여러분을 이렇게 좀 꺼내 와가지고 가정에게도 굉장히 미안하고 또 사모님들에게도 되게 죄송하네요. 네, 추후에더라도 참가자들과 함께 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시네요. 아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저도 이게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실제로 이걸 대화를 좀 더 해볼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고민들을 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추후에도 이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필요하신 분들을 또 줌에서 모일 수 있는 날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좀 대화를 더 깊이 해보면 좋겠고요. 그때는 좀 인원 제한을 좀 둬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들 그 정도 수준에서 한 20명 미만으로 한번 모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곤합니다. 네, 맞아요. 너무 고생이 많아요. 애쓰십니다. 저도 피곤해요. 근데 예, 뭐 우리도 막 재직회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하고 또 이렇게 당회도 마치고 또 이렇게 뭐 그렇지만 이렇게 쉽지 않은 우리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특별히 월요일날 요 시간 정말 피곤할 텐데 여러분 요 시간을 떼 가지고 이렇게 했던 요게 누적되면 더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 가치 있게 준비될 거라고 믿으면서 그 스스로 믿으면서 힘을 내서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의가 좋아서 힘이 납니다. 네, 아름다운 피드백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 가지고요. 내가 가르치는 상황에 있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다 가르치는 사람이고 물론 동시에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르치잖아요. 의미지향형인 분들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네, 의미지향형인 분들 그분들은요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간 뜬금없다라는 표현으로 설명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이야기보다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내용만큼이나 이 어떤 분위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한테 배우는 학생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용은 아니다 할지라도 요 내용은 몰라도 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려고 애를 쓰세요. 예, 의미장애인 분들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잘 키워야겠다, 잘 돌봐야겠다,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따뜻한 선생님인데 이런 분들은 주로 가정교사와 같은 그러니까 아주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의미지향형인 분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당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몇몇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의 표정을 읽어가면서 가르치고 그 사람의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가르치고 그래서 개인 교수도 굉장히 잘할 수 있고요. 소그룹 같은 상황에서도 가르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날지에 대한 개별적인 어떤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아줄 만한 분이 바로 여기 있는 의미지향형인 이 교수법입니다. 또 이론지향형인 교수법도 있겠죠. 지식의 전달과 공유가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질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요. 많은 사실을 강조합니다. 책을 쓰셔도 아마 이 두 분은 차이가 있겠죠. 의미지향형인 분들은 밑에 각주가 거의 달리지 않습니다.
각주 같은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론 지향형인 분은 각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책을 쓸 때도 그렇고 가르칠 때도 그렇죠. 제가 요즘 보면은 요즘 이제 좋은 강사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좋은 강사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좀 예전과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강사 중에 한 분이 이제 고상선 목사님이라고 요즘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데 이분은 자기의 언어로 강의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읽었던 책들을 근거로 해서 몇 마디를 요약하고 압축해서 자기 언어를 쓰긴 하지만 그거의 근거들을 쭉 이렇게 다양한 책들과 저자들을 통해 가지고 줄을 다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보면서 이분이 약간 이론 지향형인 분이시구나, 가르침의 상황에서 그렇게 이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질서를 가지고 정보를 제시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실들과 자료들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요 이론 지향형인 이제 선생님의 이 특징이 뭐냐면은요,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 내가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분들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위에 있는 엘리트 그룹이라고 하는 그 얼마의 그룹을 내가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목회를 하면 어떻게 목회를 할까요? 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라고 하는 식으로 목회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실을 정말 잘 정리하고 정말 여러 번 가르쳐 가지고 이 사람들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그러나 이걸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이런 방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는 거죠. 이론 지향형이 갖는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이제 이 해결 지향형은 어떻게 할까요? 해결 지향형은요, 목표 자체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의미라든가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훈련시킨다라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한 과정을 1, 2, 3, 4라고 해가지고 요걸 해가지고 이렇게 바꾼다.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책이 뭘까요?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이런 책을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바꾸면 그 뒤에 사람이 바뀐다. 인격적인 것이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미지향형인 분은 느끼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이론지향형인 분은 알면 사람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결지향형인 분은 바뀌면 존재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면 그 존재도 변화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가르침의 영역에서 가르치는 강조점이 각각 다른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요. 생산적인가, 일을 했으면 결과를 내야지라고 하는 게 이런 분들의 주된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분들은 아마 많은 경우에 이제 요 상황, 그러니까 이 해결 지향형인 상황 속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환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형이 아닌 분들은 굉장히 다른 유형의 옷을 입어야 되는 부담과 어려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결 지향형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해결 지향형은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그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또 이 가르치는 상황에서 이 이제 우리 행동 지향형인 분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요, 이미 다 좀 느끼겠지만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현장 학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도 어떤 설교를 좋아하냐면요, 실물 설교를 좋아합니다. 뭔가 경험하고 만나게 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렇게 맞닥뜨리게 하는 거. 그리고 기도를 만약에 인도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외치십시오, 그분과 인격적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막 하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뭔가 이 역동 속에서 만나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하죠.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불이 중요하고 재미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창조적인 학습법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활동 지향형인 분이 활동 지향형인 아이들과 하고 있는 어떤 수업의 내용을 다른 유형의 분들이 보면요, 노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있다고 안 느껴지고 저 사람은 또 노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르침의 환경 속에서 이 활동 지향형, 이 행동 지향형이 약간 이 소외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특별히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에서는 이 활동 지향형이 이 입지가 이렇게 넓지 않은 것도 되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가르치는 상황에 대한 정리 좀 해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듣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의미지향형인데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해결지향형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군대에서 이걸 가지고 검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에게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요. 군대에서 이걸 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군대에 있는 이 간부들, 군대에 있는 장교들과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이 장교 부사관의 70%가 전부 다 이 해결 지향형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체 분포는 그렇지 않은데 이 군대에 있는 장교라고 하는 이 분류들은 해결 지향형이 70% 이상 나왔습니다. 왜요? 살아남으려면 해결해야 됐으니까 끊임없이 해결 지향적 사고 방식으로 문제를 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군대에 있는 이 간부들, 그러니까 이 중위, 대위, 어떤 그 이하였던 이 분들은요,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미는 그 위에서 부여합니다. 의미가 부여되면 그걸 실행하는 일들이 이분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계속 그 일들을 오래 했던 직업 군인들은 해결 지향형의 유형이 극대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마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해결 지향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조사하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어느 날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어려움을 당하냐면 담임 목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요, 해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왜 하는 건지 큰 구호들을 만들고 그 구호들을 끌고 가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워낙 오랫동안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역을 잘 못 다루면은요, 부교육자 때 배웠던 것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담임 목사가 돼서 또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교육자 중에 선임 부교육자가 하는 역할을 담임 목사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공허하다고 느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또 군생활을 또 하신 분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 판단, 결심, 대응, 필수로 가르칩니다. 상황 판단하고 결심하고 대응. 맞네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 간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요 군대 간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우리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상황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걸 좀 비교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가르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요 효과적인 학습이라고 하는 걸로도 한번 가볼까요? 효과적인 학습. 네, 그렇다면 내가 효과적으로 배운다라고 하는 걸 또 한번 생각해야죠. 내가 이제 배운다라고 하는 입장에 한번 넘어가 보는 거예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중요했던 것들 한번 정리해 봤고요. 배운다라고 할 때 어떤 걸 내가 배웠다라고 느꼈는지. 자, 의미지향형인 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내가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 네, 이분들은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좋은 성적이 나왔던 수업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성적이 나왔던 그 수업의 담임 선생님과 관계가 좋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 선생님과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 그 관계 속에서 좋은 열매를 얻고 싶어서 그 관여에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 있는 소그룹 분위기가 어떤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협동적인 분위기인가, 함께 일하는 분위기였는가, 따뜻한 분위기였는가, 나를 수용해주는 분위기였는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학습을 더 잘합니다. 감정이입도 그래서 많이 하고요. 또 요 안에서 뭔가 희생하는 일들도 많이 해요.
토론과 역할극과 드라마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더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또 민주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때 공부를 잘하고 실제 그 상황에서 많이 배웠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의미지향형인 분들은요, 이 학습의 어떤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따뜻한 분위기, 수용되어지는 분위기, 민주적인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율권을 많이 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뭔가를 배웠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가 한번 여러분도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에게 막 아주 타이트한 시간 계획을 쫙 알려주고 아주 강요하는 분위기가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분들은 실제로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론지향형이다 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일단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분은 잘 가르치는 교수법이 탁월한, 내용도 있고 교수법도 탁월한 이런 강사를 만나는 것. 그래서 그런 일타 강사를 찾아가서 공부를 하죠. 이런 표현.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학습자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를 잘해요. 책상에 앉아서 혼자 공부하는 거 제일 잘합니다. 의미지향형인 분들은 혼자 앉아있으면 금방 지겨워지는데, 이 이론지향형인 분들은 혼자 앉아서 뭔가 차근차근 공부하고 뭔가 쫙 쌓아놓고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인강 같은 거를 들으면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죠. 이분들은요, 반응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감탄, 경탄 이런 거 별로 안 해요. 그러나 쭉 쌓아가죠. 이것들을 쌓아가지고 뭔가 결과를 굉장히 두껍고 크게 만듭니다. 예, 동일한 지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박사가 되면 박사들끼리만 놉니다.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거나 누군가에게 배워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배우는 건 좋아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상황 가운데 가는 건 늘 불편해요. 왜요? 나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수준의 지적인 모임과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는 동일한 종류의 수준의 논쟁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 그런 논쟁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뭔가 레크레이션 이런 거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마음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곡선을 그려봅시다 라고 하는 소그룹 같은 거 굉장히 짜증납니다. 나는 뭔가 배우고 싶은데, 더 알고 싶은데, 더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분들이죠. 이론지향형인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노는 거 이렇게 좀 쉽지 않습니다. 꼭 그걸 교회에서 해야 돼?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하죠. 네, 계속, 네, 공부를 못했던 이유가, 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요, 자학하라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유효한 학습의 방법이 있고,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이것들을 상호 보완해가지고 어떤 지식을 확장해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절대 자학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어딜 갈까요? 네, 또 우리 의미지향형, 해결지향형 가면은요, 해결지향형은 구조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구조를 중요시 여기고, 이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강의 계획서 같은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표를 쭉 보고 이러한 과정으로 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과정이 끝나면 내가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준비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처음부터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약간 틀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교회가, 학교가 있고, 이렇게 수업이 있고, 이런 어떤 강의실이 있고, 강의가 끝나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알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그렇게 좀 구획이 나눠져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뭔가 이렇게 잘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대로 진행될 때 만족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강의가 10시에 시작한다라고 했으면 10시에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10시에서 5분 정도 늦어지는데 아무런 경고가 없다? 그러면 요 분들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는 요걸 계획해 놓고 요 안에 들어왔는데 요게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들은요, 끝나는 시간도 분명히 제가 12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12시에 끝나야 합니다. 12시에 안 끝나고요. 여러분 정말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5분만 더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분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정해놓은 시간에 끝내지 못한 무능한 강사로 갑자기 모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잘 정해진 틀 안에서 그들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알게 가르치는 거, 또 배우는 거, 그런 상황들, 예측 가능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때 그 안에서 공부를 잘한다. 이게 해결지향형의 공부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활동지향형입니다. 이분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천재적인 분들인데 이 한국의 시스템은 이런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 틀을 계속 깨고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가르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또 한국의 대부분의 이 교사나 한국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안으로 사람들을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 활동 지향형은 공부하는 환경 속에서 잘 공부를 못하는 사람으로, 얘 진짜 이렇게 약간 성인 ADHD 아니야? 뭐 이런 말을 좀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약간 이렇게 문제아로 좀 구분된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공부를 시키면 좋을까라고 하면요,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필요하지만 시각적인 것들도 많이 좀 경험하게 하고, 몸도 움직이게 하고, 만질 수 있게 하고,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교실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좀 밖으로 꺼내기도 하고요, 학교라고 하는 환경, 또 교회라고 하는 환경에서 밖으로 꺼내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밖에서 막 움직이면서 어떤 배운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말로 정리해 보라고 하고요. 그럼 굉장히 정리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글로 쓰는 건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나와서 발표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홀리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특징은 아주 이렇게 역동적이고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상호 소통이 가능한 방식의 공부를 할 때 즐거워한다는 거죠. 계속 말을 해요, 공부하면서도. 그리고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듣고 또 바꾸고, 이런 것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예, 학교 생활에서 이 공동체적인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는 것보다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더 좋고, 그 친구들과 함께 하는 축구가 더 좋고, 친구들과 함께 끝나고 돌아다니는 게 더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친구들이 안 배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방식대로 배우고요, 그걸 가지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요, 요 사이클을 돌리는 법을 알게 되면 그렇게 얻은 정보를 가지고 추론하고 의미화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너무 이런 친구들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이제 정리가 됐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네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었던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해결 지향형인 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잘 참고 오셨다면 이제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피드백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잘 듣고 계시는군요. 감사해요. 자, 소통의 언어를 찾으라라고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자의 입장이 돼보는 거죠. 가르치는 입장에서 내가 설교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청중에게 들리는 말이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으로는요, 이렇게 좀 나눠놨어요. 이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기술은 요 세 가지 요소를 잘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정대영님. 네, 많이 기다리셨네요. 네, 우리 이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려면 이런 요소들을 사용해야 한다. 자, 그런데 전통적인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요 세 가지 요소를 보면요, 이 로고스적 요소는 10% 정도 되고, 이 파토스적 요소는 30%, 에토스는 6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고스는요, 논리예요. 내용. 이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전달에 있어서는 1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파토스는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열정이 막 느껴질 때,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사람들은 설득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에토스라고 하는 권위, 삶에서 나오는 권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라고 하는 요소가 나머지 60%를 차지한다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권위, 에토스라고 하는 요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파토스라고 하는 열정적 요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로고스라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이런 것들을 널 준비하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죠. 이게 고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설득의 3요소, 그리고 그 요소들의 비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좀 로고스라고 하는 요소 있잖아요. 로고스. 성경 연구 프로그램도 로고스가 있고요. 많은 교회들도 이제 로고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모든 교회다, 또 로고스를 좋아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누굴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기본적으로 이론 지향형인 분들이 이 로고스를 아주 강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논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잘 연구하고 연구한 그 내용을 잘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구하고 그 뒤에 잘 전하면 된다라고 할 때, 그 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전하기 위해서는요, 파토스와 에토스적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 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만 하면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이해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내가 좋은 설교자고 좋은 강연자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질문을 꼭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 성경을 연구하는 거, 공부하는 거, 또 원고를 잘 쓰는 거, 근데 그게 전부가 다 요 로고스에 해당되어 있다는 거, 근데 그게 10%밖에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연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열정을, 그 의미를,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을 그 메시지 안에 담아내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다 말하십시오. 그리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말하려면요,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시간이 가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부흥사가 되기 원한다면 이 에토스 없어도 됩니다. 파토스를 극대화시키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한 교회를 담임하거나 한 대상들과 정기적으로 내가 설득하는 일을 해야 되는 부서 사역자라면, 그 내가 맡는 부서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에토스적 요소가 굉장히 강력한 설득의 요소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로고스가 실제로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요즘 배우게 된 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소통의 언어가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맥루한이라고 하는 분의 이 논리가 있더라고요. 메시지가 미디어다,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이제 미디어가 메시지다라고 하는 요 사진을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렸더니요, 어떤 분이 저에게 피드백을 하셨는데, 미디어가 마사지다라고 하는 말이 오역돼가지고 한국에서는 미디어가 메시지다라고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 제가 잘못 알고 있나라고 확인을 했더니, 그 맥루한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요, 이 커뮤니케이션 학자가요, 미디어가 메시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했고요. 그 책이 1권이고요. 한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미디어가 마사지다라고 하는 책 2권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전권, 후권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요, 이 미디어가 메시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요 강의에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미디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미디어들 하나하나들이 과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지금 이제 필요한가?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 고민하는 거죠. 자, 보면요. 음성 미디어가 뭐냐면 대부분의 내용을 말과 말로 전달하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글이 나오기 이전 시대이기도 하고요. 글이 있다고 해도 굳이 글로 남기기보다는 동네마다 있는 어르신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또 부모가 또 조부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미디어가 되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아마 역사 이전 시대부터 쭉 내려왔던 구전이라고 하는 방식이죠.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에토스입니다. 에토스가 권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가장 어르신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듣는 거고요. 그 집안의 가장 어르신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듣는 거고요. 근데 구술을 하려면 이분이 이미 오랫동안 그것들을 구술하면서 쌓아온 인생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미디어가 됩니다. 자, 또 필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이걸 좀 그림을 좀 더 옮겨야 되는데 좀 못 옮겼네요. 자, 필사라고 하는 건 역시요, 엄청난 에토스라고 하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왜요? 양피지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잖아요. 각 조각도로 글을 쓰고 그 안에 잉크를 먹이는 방식으로 필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필사를 해가지고 뭔가 전달을 하려면 이 매체 자체, 필사로 되어 있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해서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요, 이 성경이 필사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 양피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예요. 거의 한 10억 이상의 가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 가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비싸고요. 그 위에다가 조각도로 글을 새깁니다. 그런 다음에 상처를 낸 다음에 그 상처 위에다가 잉크를 먹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드는 제작 기간도 엄청나게 오래 들고 그걸 살려고 할 때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의 가치가 얼마냐, 값으로 한 사람은 얼마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들었던 기억으로는 한 10억 정도, 성경 정권을 양피지로 된 걸 내가 가지려면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필사 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읽었어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책에서? 라고 말하죠.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책을 갖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음성과 필사 미디어 시대가 바로 에토스라고 하는 로고스가 가장 강하게, 권위가 가장 강하게 먹혔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서 인쇄 미디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금속활자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인쇄기가 나온 다음에 아주 쉽게 많은 것들을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시대가 인쇄 미디어 시대입니다. 요때가 강조되는 게 뭐냐면 로고스라는 게 강조가 되는 거죠. 논리가 강조되고요, 이해가 강조되고요, 어떤 이제 설명과 설득이라고 하는 구조들이 강조되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인쇄 미디어가 나오고 그 시대에 로고스가 강조되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글들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 종교개혁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요 시대 자체도 인쇄 미디어의 전성기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고스가 강조되고 논리가 강조되고 내용이 강조되고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들도 어쩌면 이 논리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부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영상 미디어가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는요, 이 영상은 이 논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영상과 소셜이라고 하는 요 단계에서는 열정이 막 전달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마음이 나눠지고 이미지 몇 장을 가지고 어떤 감각과 느낌이 전달되어지는 것들이 많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비율이 있는데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 때문에 가지게 된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파토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앞에 말했던 뭐 60, 30, 10이었다면요. 이 60의 자리에 파토스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에토스는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메신저인 저를요. 대부분의 청중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실제로 관계 맺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대형교라면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읽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환경이 이 미디어 환경도 그렇고 실제로 전달의 거리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요 비율이 아닐 수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럼 이 시대는 뭔가 영상과 소셜미디어 시대라면 파토스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로고스가 되고 에토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청중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청중, 뭘까요? 자, 나의 학습 유형을 파악했고 강화했죠. 나에 대한 좀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나는 어떤가, 이제까지 쭉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맞죠? 그리고 약점을 약화시키고 약점을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보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청중을 한번 연구하는 건 그럼 어떻게 연구하고 분석해 볼까요? 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자, 여러분의 청중은 한국 교회 안에 있고요. 여러분의 청중은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부서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설교나 어떤 강의를 하건 간에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있는 한국 교회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부서에 있는 영혼들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분석해야 되고요. 그 분석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선포할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되게 어려워졌네요. 근데 저는요, 요 부분을 약간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학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설교학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 책도 사 보는데 잘 정리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청중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한국교회 전반은 어떤가?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가? 내가 섬기는 부서는 어떤가?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 전반은 이 학습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을까요? 자, 이거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자, 여러분, 한국교회 전반, 한국교회 전반에서 이 성도들 대부분의 구성은 어느 정도가 이제 의미고 활동이고 해결이고 또 어떤 다른 지향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처음 들었던 이제 강의가 이재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했던 강의에서 좀 들었던 내용이고, 그분이 파악한 내용을 보니까요, 한국교회 전반에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분들은 의미지향형인 분들입니다. 한국교회 여성 성도가 많은 것도 이제 이 의미지향형이 좀 많기 때문인 것 같고요. 벌써 의미지향형, 해결지향형, 활동지향형,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의미지향형이 한국교회 전체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 이분은 이미 이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의미지향형이 제일 많습니다. 60% 이상 의미지향형이에요. 그리고 해결지향형이 20%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받고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20% 되는 거죠. 그리고 이론지향형이 10%, 그리고 활동지향형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의 과반수가 의미지향형이고요. 그 다음에 해결이 20, 나머지 두 가지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빽빽이 분들도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맞추셨네요. 놀랍습니다. 예,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요, 한국교회 목사도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고 환경도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흥사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왜 반응을 할까요? 부흥사분들은 의미지향형인 메시지를 아주 잘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되지만 이분들의 강점은 사람들의 마음과 심금을 막 울리는 거죠. 거기다 이분들은 약간 활동지향형인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재밌기도 해요.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면서 사람을 1시간 반 동안 막 들었다가 내렸다가 막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느끼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내 마음이 다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의미지향형이 굉장히 높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의미지향형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교회 대부분의 유명한 설교자들도 의미지향형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요? 이런 토양에서 잘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의미지향형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부흥사분들이나 뭐 중대형 교회 이상 목사님들 중에 의미지향형인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의미지향형인 분들이 대부분인 한국교회 전반 상황 속에서 이론지향형인 나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론지향형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의미지향형인 분들에 대해서 돕기 위한 방식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성은 약간 감정과 정서를 잘 못 느끼지만 요 메시지가 어떻게 감성을 다룰 것인가 마음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러려면 필요한 게 아마 신방이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신방하시면서 의미지향형인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 마음으로 그것들을 수용해서 여러분이 담고 싶어하는 어떤 학습의 현장에서 어떤 이론 위에 이론 아래에 이 의미들을 어떤 방식으로 부여해야지만 여러분의 메시지가 그분들에게 들리는 메시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설교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에 충실히 설교를 하면 의미지향형인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내 설교를 오늘 많은 사람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의미지향형이 아닌 경우에는 반대되는 이야기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의미지향형이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도 중에 이 40%는요 의미지향형이 아니에요. 자, 한 20% 남아있는 해결지향형들이 있습니다. 이 해결지향형을 어떻게 도울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하기 전에 강의 개요를 쭉 작성을 해가지고요. 요 강의 개요를 나눠드리면 여러분이 담지 못할 수 있는 나머지 30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지향형인 분들은요. 이 강의 계획서를 쭉 보면서 이 강의 안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설교 개요를 보면서 요런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요런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들어볼 만한 이야기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해결 지향형들은 제일 좋아합니다. 요 강의는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지금 3분의 2쯤 와 있구나. 요즘 왔으니 끝났고 결론은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요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의미지향형인 설교자라면 내 청중들 중에 내가 담지 못하는 그 유형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들을 다양한 설교 외적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또 활동 지향형을 위해서 처음과 끝에 영상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중간에 유머라고 하는 것들을 담아서 그들과 함께 웃는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1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한다거나 실물 설교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활동 지향형도 종종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론 지향형이다. 내가 어떤 지향형에 속해 있다면 내가 어떤 지향형에 속해 있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이 가지고 있는 토양을 알 때 그 토양에서 내가 설교의 몇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넣고 뺄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들은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했는데 여러분이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 다음 부분이에요. 섬기는 교회, 섬기는 부서입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구성을 했어요. 설교 전달의 방법을 구성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만나는 청중은 한국교회 전반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개별적인 사항들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주간에 동일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 반응이 전혀 다르게 왔던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청년부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이제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화요일 날 말씀을 전하게 됐고요. 또 안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둘 다 20대 또 3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어요. 그리고 구성도 여기도 한 150명, 여기도 한 150명 되는 구성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남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그 설교를 딱 했는데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어떻게 폭발적이었냐면요. 이 150명 정도 되어지는 그 청년들이 제가 하는 강의를 막 받아 적고 있는 거죠. 막 받아 적으면서 막 밑줄 긋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제가 와, 이 친구들은 진짜 열심히 듣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걸 다 그렇게 전한 다음에 정말 잘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하고 기도회를 하면 굉장히 뜨겁게 기도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 기도를 시작했는데 별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들이 뭐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함께 막 소리 지르지도 않고 그냥 몇몇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고 밋밋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강의를 전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잘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기도를 못하는 걸 보는데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한 며칠 지나가지고 금요일날 안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똑같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물론 적용의 방식은 이건 좀 다르게 했지만 같은 본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졸아요. 내가 막 소리를 막 질러도 졸아요.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망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강의가 끝난 다음에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 두 가지 모습이 너무 저한테 오버랩이 되면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비슷한 원고를 가지고 비슷하게 전한 것 같은데 양쪽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던 거죠. 자, 요게 뭘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이쪽 공동체, 이 청년 공동체는요, 기본적으로 강남에 살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많이 공부를 하는 환경에 익숙한 친구들이었고, 여기는 해결 지향형과 이론 지향형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공동체였던 거죠. 근데 이쪽 공동체는요, 약간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기는 대학을 안 가는 애들이 많다. 대부분 일하고 있다. 그래서 공장에 갔다 와서 예배에 참여한 거기 때문에 많이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이쪽 공동체를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쪽 공동체를 고려해가지고 막 설명을 좀 많이 넣었는데 이 많이 넣은 설명들이 이쪽에 있는 공동체는 잘 들리지 않는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반면에 뭐였냐면 제가 기도할 때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왜냐면 강의 때 안 먹혔으니까 이 강의 때 안 먹힌 걸 어떻게 커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강의 때 했었던 그 대지들 몇 가지를 가지고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고 막 외쳤더니 이 친구들의 마음에는 강의는 잘 안 들렸는데 이 강의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기도회가 이 친구한테 꽂혔던 거죠. 네. 여기는 기본적으로 활동 지향형이 많았던 공동체였던 거고 지금 이제 분석을 해보면 활동 지향형이 많은 공동체에 들어왔던 거고 의미와 활동이 많은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많은 설명이 들어가 있는 그 이야기가 여기는 잘 안 들렸고 여기는 잘 들렸던 거죠. 대신 기도회에 갔을 때 이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었는데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인데도요. 제가 한 사람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진 원고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각 공동체가 전혀 다르게 반응했어요. 내가 섬기는 청중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청중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청중이 만약에 청소년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많은 설명을 하고 있다면 많은 말을 해가지고 이걸 전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청중인 청소년들이 거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또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실버학교에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강남에 있는 뭐 학군이 좋은 곳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하고 있다면 아니면 좀 지방에서 좀 학군이 좋지 않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공부를 강조하지 않는 영역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연구는 또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 성경 연구라고 하는 강의를 최근에 해가지고요 목회자들을 도왔던 적이 있는데 이 연구의 방식에 있어서는 좀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우리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한 것을 전하는 단계에 가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고민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내 청중을.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교육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교육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육자들의 학습 유형도 좀 나눴고요. 학습 유형에 따라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눴어요. 그리고 섬기고 있는 부서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본적으로 설교문을 완벽하게 풀텍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작성한 풀텍스트를 거의 보지 않고 설교하려고 애써요. 자, 그게 저의 공부 방법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저희 교회, 저희 청중들을 위한 저의 준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 청소년부 사역자 이번에 새로 오신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제가 당신은 설교 원고를 쓰지 마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부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은 연구는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거기서 메인 아이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청중인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 아이들의 절반이 온라인상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할 때 원고를 가지고 원고를 읽으면서 설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원고를 쓰시되 원고를 들고 올라가지 말고 몇 가지 대지만 들고 올라가서 요 대지를 가지고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짧게 전하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섬기고 있는 청중이라고 하는 그 청중이 오늘날 이 시대의 소셜미디어에 또 영상도 넘어가서 이미 개인화된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를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절반이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들리는 걸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걸.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당신은 프레이즈를 배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프레이즈를 활용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고 메시지를 어떻게 압축해서 전할지를 고민해야 되고, 만약에 프레이즈를 가지고 당신이 그걸 할 때 모니터가 부족하다면 내가 모니터를 사드리겠다, 등 뒤에 쓸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제가 피드백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가 수요 예배나 어떤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요청하겠지만 부서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맞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최대한 내가 내 청중을 연구해야 되고요. 내 청중이 들리게 전하는 것, 이걸 연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학습 유형도 고민하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 유형일까요? 의미지향형이 절대적일까요? 해결지향형, 또 활동지향형, 또 여기에 있는 어떤 이론지향형은 각각 몇 %일까요? 내가 만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유형일지, 또 이 시대에 그들이 속해 있는 미디어가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를 고려할 때 우리는 전달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방식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유형도 지속적인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유형을 절대화시켜 가지고 그 유형으로 따라와라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유형은 내 강점이니까 계속 씁니다. 그러나 다른 유형들에게 소외시키면 안 돼요. 저는 의미지향형인 설교자입니다. 저는 의미지향형이 맞고 의미지향형인 사람이에요. 근데 의미지향형인 제가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10%인 이 이론지향형을 품어야죠. 왜요? 이론지향형들은요, 교회 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교회 생활 대부분이 의미지향형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 자체가 힘든데 설교조차도 실제 자기에게 어떤 이론을 제시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 떠났고요. 그래서 종종 저는 설교 시간에 강좌라고 하는 걸 넣고요. 그리고 설교가 아닌 수요일 날 하는 건 수요 신앙 강좌라고 하는 형태로 이걸 구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체계적인 강의안을 그분들에게 드리고, 또 강의 PPT를 보여드리고, 또 강의안에는 관련된 주석들을 넣어서 실제로 이론적으로 책에 있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수요 신앙 강좌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때는 전문인들을 좀 불러가지고 강의를 요청해요. 교회 안에 이론지향형인 분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배려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죠. 여러분 해결지향형인 분들을 위해서 저는 주보안에다가 요 구조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설교의 대지, 소지를 다 정리해 가지고 1, 2, 3, 4라고 하는 걸 매번 넣어 드립니다. 그러면 해결지향형인 분들은 그걸 따라가면서 거기다 적으면서 요것들을 읽고 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예전에 제 설교에는 어떤 뭐뭐를 하십시오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뭐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한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리고요, 해결 지향형들을 위해서 뭘 하냐면 제가 하는 설교가 단지 설교로 끝나지 않고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사와 연결해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고요. 또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이벤트와 어떤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예, 예, 캠페인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이런 캠페인들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십시오라고 하는 설교가 딱 끝나고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광고 시간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예배 시간 지키기 캠페인.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있으니까 5분 전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이런 캠페인과 연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설교는 굉장히 의미지향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교회 전체의 프로그램 속에서 해결 지향형인 것들이 의미와 연결해 가지고 나와서 같이 전달되는 거죠. 그때 해결 지향형들은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해결 지향형이 교회 안에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20%밖에 안 되는 이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의미지향형인 설교만 계속 하면요 반드시 이분들은 찾아와요. 그리고 나를 바꾸려고 하고요. 교회 구조와 조직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중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이분들은 찾아와서 나를 교정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부딪히는 관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 20%가 채워지는 메신저가 되는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죠. 활동 지향형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외부로 나가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절기나 이럴 때는 드라마나 이런 방식의 다른 방식의 예배도 설교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도 고민하지만 전달의 방식 고민해야 되고 적용의 방식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다양한 매체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의 설교를 바꾸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설교만 가지고 이걸 다 해결하려면요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외적인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것들에 좀 동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영상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교회의 프로그램과 캠페인 등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 설교 외에 강좌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 설교를 나중에 묶어가지고 재본을 해가지고 책을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나눠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고민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리는 메시지가 되는 것, 이걸 목표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해진 시간을 제가 다 썼습니다. 네. 어떻게 좀 설명이 잘 되셨는지, 어떤 부분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해진 시간 다 썼고, 저한테 2분밖에 안 남았고, 좀 해결 지향형인 분들은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끝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끝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여러분 들으시고요. 질문이 있거나 또 어떤 나누고 싶은 말이 있거나 이러시면, 요 부분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댓글창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해결 지향형 시간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12시가 됐으니까요. 이제 끝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시 뭐 글을 남기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감사의 인사도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사의 인사도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좀 올릴게요. 요번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줌으로 모여가지고 대화를 좀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뭐 언제 한번 또 모입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글을 올릴 테니까 그 글 보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